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바람은 골목 사이를 파고들며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강민규는 영등포의 좁은 뒷골목 한 구석, 오래된 제과점 처마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외투는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몇 가지 소지품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민규는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몇 주째였다. 처음엔 얼굴을 가리고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는지 지나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졌다는 말보다 무시하는 쪽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다. 민규는 그 무관심에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바람은 제멋대로 불었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조차 한 걸음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반대편 골목 어귀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민규가 있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차는 외제차였고 번호판은 임시 등록증으로 가려져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바닥을 훑으며 민규의 발치까지 닿았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급하게 차의 앞쪽으로 걸어갔다. 후드를 열어 엔진을 들여다보려 했었지만 손은 서투르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지만 전화를 받지 못하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민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 없이 시선을 둔 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지고 몸이 추위로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 같은 사람이 다가간다면 오히려 경계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외면하고 돌아서기에는 그녀가 너무 간절해 보였다. 민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굳은 관절이 저항하듯 삐걱거렸고 허리는 자연스레 굽혀졌다. 그는 몸을 한번 털어내고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규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단번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헝클어진 머리, 더럽고 낡은 옷, 그리고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칠고 피곤한 얼굴.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죄송해요. 전 돈 없어요. 민규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정비 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봐드려도 될까요? 여성은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도움을 줄 이도 없어 보였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녀는 결국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차 망가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의 보닛안을 들여다봤다. 엔진룸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상이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몇 분 후 그는 점화 시스템에 작은 이상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켰다. 엔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부드럽게 깨어났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민규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치셨네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와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한 장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해요. 민규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규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전 한지은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민규 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민규는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시선을 두었다. 그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그는 아직 몰랐다. 단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 따뜻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와 몸을 웅크렸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은 어쩐지 덜 외로운 느낌이었다. 민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여전히 매서웠다. 해가 떠올랐지만 따스함은 도심의 회색빛 건물 사이로 좀처럼 스며들지 않았다. 강민규는 제과점 처마 아래에서 몸을 일으켰다. 전날 밤 추위에 오래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몸은 뻣뻣하고 근육은 저려왔다. 그는 몸을 펴며 천천히 기지개를 켰고 주머니 속에서 눌린 종이컵을 꺼내 들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근처 교회에서 나눠주는 따뜻한 커피를 받으러 갈 생각이었다. 길가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바빴다. 누구도 그의 존재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것에 익숙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는 법이니까. 그때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자동차가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무언가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소리. 민규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시야 끝에서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은 바로 그가 서 있는 골목 앞에 멈췄다. 민규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런 고급 차량이 이 근처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깔끔한 외모, 단정한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남성은 민규에게 다가오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규 씨 되시죠? 민규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건 오랜만이었다. 그것도 거리의 무관심이 아닌 정중한 태도로 말이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대답했다. 한지은 대표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한지은. 어젯밤 차를 고쳐주었던 그 여자. 민규는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될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롤스로이스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직감적으로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혹시 왜 저를 만나려는지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남성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규는 순간 고민에 빠졌다.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궁금함이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걸까? 그는 마지막으로 차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차에 오르자 내부는 따뜻하고 향긋한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가죽 시트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락함을 전해주었고 창밖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민규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과거에도 고급차를 만져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타본 적은 드물었다. 이 공간은 그에게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 차는 곧 강남의 중심가로 향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고급 브랜드 간판이 가득한 거리.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은 그의 삶과도 맞닿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영화 속 장면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차가 한 고급 빌딩 앞에 멈췄다. 운전석의 기사가 조용히 내려 문을 열었다. 민규는 약간 주저하다가 천천히 내렸다. 남성은 그를 안내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고요했고 직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치 이곳의 중요한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안내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자 문이 열리는 순간 넓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 창 앞에 한 여성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강민규 씨.
한지은이었다. 전날 밤 그 골목에서 떨고 있던 여인이 아니라 오늘의 그녀는 당당하고 세련된 CEO였다. 짙은 남색 수트, 단정한 머리, 자신감 있는 눈빛. 민규는 약간 압도된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어쩐 일이신지. 지은은 손짓으로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젯밤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민규는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사실 어젯밤 이후 당신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민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차를 고치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정비소에서 몇 년씩 일한 사람들도 그렇게 능숙하게 손을 대지 못하거든요. 지은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강민규 씨, 당신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죠. 과거에 당신은 꽤 유명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맞나요?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자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내 민규 앞에 내밀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전기 스포츠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당신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민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제안이 주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 같은 사람이요? 이 회사에? 지은은 웃음기 없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건 당신의 손, 당신의 눈, 그리고 당신의 판단력입니다. 민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안에서는 오래전 멈춰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손끝이 서류를 조심스레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회의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눈부셨다. 하늘은 맑았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사되며 도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규의 마음속은 정반대였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 속에 앉아 있었다. 한지은 대표가 내민 서류 뭉치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문질렀을 뿐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민규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묻어나오는 두려움이 실려 있었다. 정말 좋은 제안인 건 알겠지만 너무 오래 손을 놓았고 이 손이 아직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잠시 시간을 두고 커피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시선을 그의 얼굴에 고정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민규 씨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일부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규는 미세하게 움찔했다. 당신은 원래 부산에서 꽤 유명한 정비소를 운영했고 고급 차량을 전문적으로 다뤘죠. 수입차 오너들이 줄을 서서 예약하던 곳이었고 업계에서는 손이 빠르기로 정평이 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규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다. 그러다 아드님이 중증 질환을 앓으셨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정비소를 팔고 설비를 넘기고 빚까지 졌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떠나보낸 후 삶을 놓아버리셨고요. 그 말에 민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선택이
단지 불행의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건 그저 일자리 제안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새로운 차량을 개발 중인데 기존의 고성능 스포츠카 시장에 도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도 많고 기존 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저희는 단순히 스펙 좋은 인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서 수많은 차를 만져본 사람, 수치를 넘어 차량의 감각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당신처럼요. 민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다시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실패한 자신,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무력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당신이 저를 왜 이렇게까지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차 하나 고쳐준 게 전부인데. 지은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절박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어제 당신의 손놀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태도.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민규는 처음으로 지은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따뜻하면서도 결연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프로젝트, 제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은은 표정이 밝아지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처음에는 기술 자문입니다. 개발팀과 함께 차량의 엔진 구성, 냉각 시스템, 공기역학 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역할이죠. 하지만 실력이 입증되면 더 큰 책임도 맡게 될 수 있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안에는 프로젝트 개요, 비밀 유지 계약서, 그리고 단기 자문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 바로 사인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려해보겠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 기술센터로 오시겠어요? 시험적으로 한두 가지 간단한 분석을 부탁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만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도 있었다. 아직은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능성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민규는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은 분명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민규는 다시 영등포의 골목으로 돌아왔다. 전과 다름없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어쩌면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올지도 모른다고. 이른 아침, 강민규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자동차 연구소 앞에 도착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살던 그의 눈에는 이곳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투명한 유리 외벽, 반짝이는 로고,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는 자신의 차림새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다림질되지 않은 코트, 몇 해는 좋기된 운동화. 그러나 그는 되돌아서지 않았다. 입구에서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확인과 함께 보안 출입증이 주어졌다. 안내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술 개발부로 올라가는 동안 민규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기술센터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한지은 대표가 직접 맞이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단정한 차림에 여전히 밝고 명확한 말투로 민규를 반겼다. 일찍 오셨네요. 잘 찾아오셨죠? 네. 길을 물어가며 왔습니다.
민규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실험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기술센터는 마치 항공기 정비소처럼 정돈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다. 작업대마다 고성능 엔진이 분해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흰색 가운을 입고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민규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오일 냄새, 금속과 기계가 내는 특유의 소리, 전자기기의 삐소리.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는 잠시 잊고 있었던 감각을 다시 떠올리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테스트 중인 차량 엔진 하나만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지은은 그를 중앙정비구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이미 몇 명의 엔지니어가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민규를 힐끗 쳐다보았다. 젊은 남성으로 이름표에는 서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분은 강민규 님입니다. 오늘 자문 역할로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지은이 소개하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규는 짧게 인사하고 엔진 앞에 섰다. 차량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형전기 스포츠카의 시제품이었다. 고성능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최근 테스트에서 냉각 효율 저하와 출력 저하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재 문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사이의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출력이 70%를 넘어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요.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서연이 설명하자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엔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손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배선을 살피고 냉각 파이프의 배열을 확인했다. 오래된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이 설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다. 냉각수가 순환하는 경로 중 이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 구간의 각도와 재질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온도 센서 위치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과 다른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이네요. 센서 위치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히 못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규를 바라보았다. 혹시 정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은 민규에게 날카롭게 꽂혔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색 중이었다. 그날 오후 민규는 다른 엔진 부품을 살피며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의 의견은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조언이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연구원들은 그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은 듯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은이 그를 다시 불렀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민규는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감각은 금세 돌아올 거예요. 민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구소 건물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내일도 오실 수 있을까요? 지은의 물음에 민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선 민규는 처음으로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묵직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찬 공기 속에서도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오래전 잊었던 설렘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벽 안에 갇혀있던 자신이 드디어 조금씩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민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연구소에 도착했다. 처음 며칠은 직원들의 시선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조금씩 변해갔다. 그의 손놀림은 날카로웠고 문제를 파악하는 감각은 누구보다도 빨랐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모두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규는 어떤 작업이든 주저하지 않고 나섰고 설계도에 담긴 이론보다 실제 부품의 상태를 더 정확히 짚어냈다. 젊은 기술자들은 그의 관찰력과 직관에 놀라워했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조금씩 존경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서연에게서 나타났다. 초반에는 민규의 존재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어느 날 냉각 시스템의 새로운 회로 설계를 놓고 민규와 함께 긴 시간 토론을 나눈 뒤부터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선배님, 혹시 내일도 같이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제 계산에 뭔가 빠졌던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민규를 선배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민규도 당황했지만 그 호칭 안에 담긴 진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어버렸던 정체성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규는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혼자 작업장에 남아 엔진 진동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작업실은 조용했고 주변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그는 엔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손을 멈췄다. 거칠어진 손가락 끝으로 엔진의 곡선을 따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감촉이 정말 오랜만이군.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따금 잊고 있었던 감각, 엔진과 대화를 나누듯 손끝으로 느끼던 그 직업의 감정. 이제 그는 그것을 다시 붙잡고 있었다. 잊혔던 꿈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연구소를 나서던 길에 그는 한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민규가 혼자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란 눈치였다. 이 늦은 시간까지요? 내일 또 일찍 오셔야 할 텐데. 민규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강민규 씨, 혹시 요즘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생각합니다. 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내게 어울리는 자리인지도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민규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생겼다는 것.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거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는 신형 배터리 모듈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맡은 서연은 민규가 제안한 설계 수정을 실험한 결과를 공유했고 수치는 명확하게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인 김 부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설계는 앞으로 전체 모델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민규 자문님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규는 의유의 발언에 당황했지만 회의실에 있던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의 존재가 점점 이 공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서연이 커피를 들고 민규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잠깐 나가실래요? 가까운 카페에서 팀 몇 명이랑 간단히 이야기 나누기로 했거든요. 민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자리엔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동료들의 눈치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처음엔 기술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각자의 일상과 고민, 취미로 넘어갔다. 민규는 그 속에서 말없이 웃고 가끔씩 한두 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그는 느꼈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온 민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루가 길었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퇴근 후 강민규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연구소를 나섰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팀원들과 나눈 짧은 대화, 서현의 미소, 김 부장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언가에 다시 기여하고 있다는 실감. 그런 감정이 오랜만에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연구소 근처 뒷골목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때 어둠 속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민규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끝에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둘 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자세는 이상하리만큼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무시한 채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밀쳤다. 아, 당신이 강민규 맞지? 민규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무슨 일이십니까? 두 번째 남성이 다가와 비웃듯 말했다. 기억 안 나. 부산에서 명우 오토하던 시절. 우리 아버지가 거기 투자했다가 다 날렸지. 민규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들 치료비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그거야 이해하지. 근데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당신이 모든 걸 접고 사라진 날, 우리도 끝났어. 한 명이 바닥에 돈을 몇 장 던졌다. 낡고 구겨진 지폐가 민규의 발밑에 흩어졌다.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거라도 주고 싶더라고. 거리에서 불쌍하게 구는 척하더니 이제는 유명한 회사 기술 자문이야. 그들은 더 이상 손을 대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규의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도 반박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싸늘한 자기 혐오가 그의 등을 짓눌렀다. 그날 밤 민규는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영등포역 근처 오래된 공중전화 박스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정비소 문을 닫던 날, 빛 독촉을 받던 전화, 아들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시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지금의 자신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무서웠다. 아무리 자식 때문이었다 해도 자신의 선택이 다른 이의 삶을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음 날 민규는 연구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 밤과 달리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기다리다가 조용히 책상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일정 회의를 마친 후 조용히 비서에게 물었다. 강민규 씨, 오늘 무단결근인가요? 네,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난 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난 며칠간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민규의 짧은 답장을 다시 읽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지은은 그 길로 코트를 챙겨 나섰다. 차를 몰고 영등포로 향한 그녀는 민규가 자주 머물던 제과점 앞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쓰레기 봉투와 낡은 이불이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민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그가 머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살펴보았고 오래된 노숙자 쉼터에 들러 문의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그는 없었다. 돌아가는 차 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신 걸까?
그날 저녁, 연구소는 조용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규의 책상은 비어 있었다. 서연은 몇 번이나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민규는 연구소에 조용히 나타났다. 얼굴은 다소 수척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들고 들어와 바로 한지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민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와 함께 정리된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이들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예전 일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했던 일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물었다. 강민규 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당신을 정의한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민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을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버린다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민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은 질책이 아니었지만 묘하게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시간을 좀 더 가지겠습니다. 이 결정을 섣불리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기다릴 테니 도망치지만 마세요. 민규는 문을 나서며 멈칫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부서졌던 밤을 지나 그는 스스로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것은 다시 시작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민규는 연구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지은은 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을 알았고 지금은 강요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강민규가 사라진 후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조용히 수군대기 시작했다. 특히 서영과 가까운 팀원들 사이에선 민규의 과거에 대한 추측과 의문이 오갔다. 일부는 그를 옹호했지만 일부는 불편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가 없던 프로젝트 회의 자리에서 한 간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자문으로 계셨던 강민규 씨 말입니다만 경력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것이 맞나요?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간부는 말을 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상 받았습니다만 사실 노숙자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회사 외부로 퍼지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의 존재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회사 전체의 입장에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에 몇 명의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명은 직접적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희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신뢰와 품질을 상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파산 경험이 있고 거리에서 생활하던 분이 우리의 기술 책임자로 비춰지는 건 글쎄요. 일반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지은은 침묵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차, 아름다운 디자인, 고성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와 철학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대표님, 물론 사람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미지라는 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광고보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강민규 씨는 과거에 실수를 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명백했고 그가 팀원들에게 끼친 영향도 분명합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임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를 단지 과거의 이력 때문에 배제한다면 우리 회사가 말하는 혁신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대표님은 계속해서 그를 이 프로젝트에 남기시겠다는 뜻입니까? 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면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그날 이후 프로젝트 팀 내에서는 더 이상 민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회의가 끝난 직후 지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다소 무거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사실 민규 선배님이 며칠 전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도 했고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배님이 떠난 뒤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들. 선배님이 있었더라면 더 빨리 해결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단지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배운 직관과 책임감이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나무에는 아직도 잎이 없었지만 어딘가 봄이 오는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우리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전 한번 가보려고요. 그가 머물던 곳을 압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서 영등포로 향했다. 길을 묻고 오래된 쉼터를 돌아다니며 민규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허름한 찻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민규는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웬일이냐?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단 말 전하러 왔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이제 그곳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배님, 그건 선배님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은 대표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조용한 눈발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더 줘.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 오래간만에 뜨거운 물로 몸을 녹였다. 증기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질문도 떠올렸다.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은 확실했다. 믿음이란 남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임을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울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늦겨울의 중심에 있었지만 어딘가 공기 속에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강민규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도시의 골목길을 걸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였다. 몇 달 전 그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누워있던 거리, 이제는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는지, 다시 그 자리에 서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과의 대화 이후 그는 자신을 조금씩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지은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과 가능성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연구소로 향했다. 이른 아침 대부분의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민규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말을 아꼈다. 곧바로 한지은의 비서가 그를 안내했고 대표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은은 창가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민규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민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셨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몸짓엔 아직도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이제야 조금 스스로와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민규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잠시 손끝을 맞잡으며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온다고 무언가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료라고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규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믿는다고 했죠. 저는 사실 그 믿음이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으로서 다시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당신에게도. 지은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당신의 정식 복귀 제안서입니다. 수석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프로젝트 완성 단계의 기술 책임자로서. 민규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걸 받아도 될까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민규는 숨을 고르며 서류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을 남겼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필체는 또렷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선언과도 같았다. 연구소로 돌아온 민규의 모습에 연구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어색한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눈빛만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서연은 환한 얼굴로 다가와 그를 맞이했다. 정말 돌아오셨네요, 선배님. 민규는 작게 웃었다. 덕분입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마지막 회의 때 두고 갔던 메모와 부품 도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췄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민규는 곧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다시 회의에 참석했고
기술적 검토를 이어갔다. 프로젝트는 마지막 테스트와 인증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전보다 더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점검했고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그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바뀌었다. 처음엔 망설임과 불신이 있었지만 그의 태도와 실력은 말보다 강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며칠 뒤 서연은 그의 자리에 조심스레 와서 말을 걸었다. 선배님, 요즘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세요. 민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이젠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겠으니까. 그날 밤, 민규는 퇴근길에 혼자 도보를 걸었다. 건물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그 안의 인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척했던 얼굴, 거칠었던 손,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이제 지쳐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감정을 느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규의 발걸음은 따뜻했다.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남은 여정은 짧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의 여정은 지금 진짜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서지은의 자동차 연구소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규가 정식으로 프로젝트에 복귀한 이후 차량 개발은 눈에 띄게 진척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민규의 조언을 바탕으로 냉각 시스템, 서스펜션, 연료 분사 기술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었고 테스트 결과는 이전보다 안정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향상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외부의 압박도 커졌다. 기업 본사 측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기를 원했고 언론 보도도 점점 자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노숙자 출신 기술자와 함께 만든 자동차라는 선정적인 제목도 보였다. 일부는 그것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그것이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회는 결국 서지은을 호출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회의실, 중후한 분위기 속에서 정장을 입은 이사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지은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사회의장인 남상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 대표, 최근 차량 개발 상황은 잘 듣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요. 하지만 브랜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려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기술력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한의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이야기가 너무 과격합니다. 솔직히 말해 언론이 강민규 씨의 과거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는 능력 있는 기술자일 수는 있지만 그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자료 하나를 꺼내놓았다. 차량의 최근 테스트 데이터였다. 냉각 성능 개선, 고속 안정성, 충격 흡수 테스트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 기준을 넘는 결과였다. 이 데이터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민규 씨와 같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브랜드가 단순히 겉모습만 중시한다면 이 차량은 시장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 됩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남 회장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말했다. 좋습니다. 단 차량의 품질에 대한 최종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 전 기자회견과 스토리 전달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로 돌아온 지은은 민규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전달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쳐야 해요.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민규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팀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민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아도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공감과 신뢰의 감정이 깃든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며칠 뒤 차량은 마지막 주행 테스트에 돌입했다. 테스트는 단순한 속도 검증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제였다. 혹한의 기온, 고도 변화, 급커브와 언덕이 반복되는 도로, 모래와 자갈이 섞인 비포장 코스까지 포함된 복합 주행 코스였다. 민규는 직접 차량에 탑승했다. 다른 이들도 동승하려 했으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차를 가장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차량이 출발했다. 저속 구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던 엔진은 점점 속도를 올렸고 민규는 눈을 좁히며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커브를 돌고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차량은 안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매 순간 기계와 대화하듯 차량의 상태를 읽고 조정했다. 가장 험난한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차량은 잠시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바퀴가 자갈 위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듯했으나 서스펜션이 즉각 반응하며 중심을 잡았다. 민규는 숨을 들이마시며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다. 차는 완벽하게 멈췄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완성됐군. 연구소에 도착한 민규는 테스트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 차는 어떤 도로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세상에 이야기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구소 안에는 새로운 봄의 기운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시선으로 말했다. 이야기는 속도를 넘는 여정이었다. 실패를 지나 다시 믿음을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차 발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들었다. 언론사, 자동차 업계 관계자, 투자자, 기술 블로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시장 입구에 걸린 알이, 드라이브라는 대형 슬로건 아래 검은 천으로 가려진 신차 한 대가 중심 무대에 서 있었다. 한지은은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행사 대본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대본이 아닌 무대로 향해 있었다. 몇 분 후 마이크를 손에 쥔 사회자가 무대에 오르고 조명이 서서히 집중되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믿음을 되찾은 기술. 지금부터 알리,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민규님, 나와주세요. 순간, 객석은 조용해졌다. 조명이 천천히 이동하며 백스테이지 출입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민규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여느 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몇몇 기자들은 수첩을 들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또 일부는 그의 첫마디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저는 한때 기술자였고 동시에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떠났고
저는 남은 인생의 의미도 함께 잃었습니다. 객석은 고요했다. 누구도 웃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수년간 저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기술도, 삶도,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차가 고장 나 있었고, 저는 그냥 손을 댔을 뿐입니다. 그 한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차가 덮인 천 쪽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저를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올렸다. 이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 차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조명이 바뀌고 검은 천이 천천히 벗겨졌다. 은빛으로 빛나는 차량은 날렵하고 간결한 디자인 속에 강인한 감성을 품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몇몇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한지은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대본에 없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승 이벤트가 이어졌다. 업계 전문가들과 유명 리뷰어들이 차에 올라 직접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두가 놀랄 만큼의 반응을 보였다. 조용한 승차감, 직관적인 조향,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 평가는 호평 일색이었다. 그날 저녁, 민규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퍼지고 하늘은 어둡지만 맑았다. 그는 철제 난간에 팔을 기대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람들의 기대, 명성, 새로운 책임. 하지만 그는 그것들에 짓눌리기보다 그것들을 끌어안기로 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서지은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혹시 또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니죠? 민규는 웃었다. 이젠 도망칠 곳도 없어요. 지은은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리 차갑지 않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차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규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도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실패를 딛고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이 차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은 그렇게 옥상 위에서 긴 시간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어두운 하늘 아래서도 꺼지지 않았고 마치 그들의 마음속 희망처럼 작지만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공식 런칭 이후 첫 출고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었다. 온라인에는 알리, 드라이브와 관련된 감동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 민규는 연구소 안을 돌아다니다가 정비실 한 구석에 있던 오래된 부품을 발견했다. 녹이 쓴 엔진 피스톤, 금이 간 연료 밸브, 떨어진 볼트. 그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기억이라는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그에게 과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그가 넘어졌던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만든 자리. 그리고 그 길 위에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다.